안녕하세요. Good morning, everyone. My name is Jin. It is a privilege to be here. I was offered this opportunity as a Korean writer, a Korean speaker. So it is relevant to make a speech in Korean. So hope it is resonating with you guys this morning.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발매된 라이즈의 Fly Up과 같은 노래를 들을 때 대부분은 무대 위에 혹은 뮤직비디오 속 화려한 퍼포먼스만 집중합니다. 때론 안무, 보컬, 비주얼이 전부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 한 곡 뒤에는 보이지 않는 글로벌 협업의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 곡은 북유럽 및 영국의 작곡가들, 한국 작사가와 시차와 언어, 서로 다른 창작 문법을 넘어 함께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한쪽 세계에서 태어난 작은 아이디어가 수천 킬로미터를 건너며 다른 언어와 감정으로 변주되고 마침내 지금은 꽉 찬 스테디움, 각자의 휴대폰 플레이리스트, 그리고 전 세계 팬들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건 예외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날 K-팝이 만들어지는 일상적인 방식입니다. 팬들이 보는 것은 몇 분의 무대이지만 그 뒤에는 수개월, 때로는 수년 동안 이어지는 수많은 크리에이터들의 손길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과정을 통해 K-팝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저작권과 IP가 글로벌하게 확장되며 산업 전체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활동은 한국이라는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K-팝의 발전은 저작권을 글로벌 자산으로 확장시켰습니다. 이제 한 곡이 발매되면 그 권리는 한국을 넘어 유럽, 미국, 일본 등 전 세계의 저작권 밸류 체인을 따라 흐릅니다. 한국에 사는 작곡가가 한국에서만 저작권료를 받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K-팝 곡은 수많은 플랫폼과 기기를 통해 전 세계에서 재생될 때마다 새로운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생한 저작권료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거쳐 다시 한국 작곡가에게 돌아옵니다. 더 나아가 음악은 이제 단순히 노래 그 자체로만 소비되지 않습니다. IP 속에 확장되는 자원이 되었습니다. 게임, 애니메이션, 드라마, 브랜드 캠페인 속에서 재해석되며 새로운 가치와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K-팝 디몬 헌터스의 곡들이 빌보드 차트에 오르며 전 세계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의 세계관에서 K-팝이 캐릭터, 스토리, 영상, 그리고 음악까지 결합해 글로벌 IP로 자리를 잡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따라서 K-팝은 더 이상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아티스트만의 성취가 아닙니다. 그 뒤에서 움직이는 작곡가, 프로듀서, A&R, 퍼블리셔들의 역할이 함께 확장되며 K-팝은 이제 산업 전체를 움직이는 힘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한 곡이 한 명의 작곡가가 피아노 앞에 앉아 떠올린 멜로디에서 시작된다고 상상합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혼자 음표를 적고 그것이 어느 날 대중 앞에 공개되는 시기죠. 물론 그런 곡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K-팝의 대부분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협업이 기본입니다. 곡이 만들어지는 과정에는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프로듀서와 탑라이너입니다. 프로듀서는 곡의 비트를 만들고 사운드를 설계하며 전체적인 구조를 짜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 곡의 뼈대를 세우는 건축가와 같습니다. 반면 탑라이너는 그 위에 멜로디와 가사를 얹고 데모 보컬을 직접 불러 완성된 곡의 윤곽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마치 집을 짓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프로듀서가 기초와 벽을 세운다면 탑라이너는 방을 꾸미고 색을 칠하며 공간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죠. 이 두 역할이 합쳐질 때 비로소 곡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송캠프라는 집약적인 환경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초기 송캠프에서는 2일 동안 한 곡의 데모를 완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시스템과 장비, 작가들의 프로듀싱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제 하루 만에 곡을 완성하는 것이 업계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운영하고 경험한 캠프에서 아침에 처음 만난 3-4명의 작곡가와 프로듀서들이 언어도 국적도 달랐지만 음악을 통해 금세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점심 무렵에는 이미 후렴구와 멜로디가 완성되어 있었고 누구는 비트를 다듬고 다른 누군가는 가사를 붙이면서 빠르게 하나의 곡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되자 하루 만에 완성된 새로운 노래가 스튜디오에 울려 퍼지고 때론 창작의 희열에 눈물을 흘리고 소리를 지르며 춤을 추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에너지는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강렬합니다. 마치 낯선 사람들이 만나 불과 몇 시간 만에 서로의 언어를 배우고 함께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낸 이제 더 이상 낯선이가 아닌 가족이 되어 단단한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이 과정 속에서 긴장감과 압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안에 곡을 완성해야 된다는 압박이죠. 하지만 바로 그 압박이 창작자들을 더욱 집중시키게 만들고 예상치 못한 창의성을 폭발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K-팝은 바로 이런 압박 속에서 피어나는 창의성 그리고 낯선이들이 시너지로 하나가 되는 과정을 통해 태어납니다. 무대 위에 완성된 퍼포먼스는 사실 수많은 창작자가 만들어낸 집단적 결과물이었고 그 안에는 순간적인 협력과 창의적인 긴장감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2000년대 중후반 SM 엔터테인먼트는 미국과 유럽에서 이미 완성된 곡들을 적극적으로 들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소녀시대의 소원을 말해봐, 지니, 동방신기의 주문, 미로틱 같은 대표적인 히트곡들은 사실 북유럽 스튜디오에서 탄생한 작품이었습니다. 이 곡들이 한국에서 발매되었을 때 당시 아시아 시장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신선한 사운드였습니다. 당시 아시아 대다수 시장은 여전히 발라드 중심 혹은 당시 시장에서 유지되고 있는 구조와 형식을 고수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K-팝은 인트로, verse, pre-chorus, chorus 그리고 다이나믹한 브릿지로 이어지는 미국 유럽식 송라이팅 구조를 빠르게 흡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국적인 감각으로 해석해 완전히 새로운 색깔로 만들어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단순히 곡을 가져오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티스트의 컨셉, 앨범 아트워크, 뮤직비디오의 비주얼, 무대 연출까지 음악과 패키징을 오늘 하나의 프로젝트로 묶어내 놓았습니다. 이런 토탈 프로듀싱 방식이 바로 오늘날의 K-팝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시간이 흐르며 해외 작곡가들도 단순히 자신들만의 방식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어의 짧은 음절, 특유의 리듬감, 한글이 가진 뉘앙스를 점차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이 정도면 한국 시장에서 통할 것이다라는 짐작이 아니라 실제 언어적 특성과 감각을 멜로디와 가사에 반영하게 된 것이죠. 이는 한국과 해외가 서로의 언어와 방식을 배우기 시작한 첫 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단순히 곡을 들여오는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점차 적극적으로 해외 나가가 창작 과정에 직접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2010여 년 무렵부터 한국 작곡가 프로듀서들은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등지에 열린 국제 송캠프에 합류했습니다. 그곳에 유럽 작곡가들과 아이디어 단계부터 함께 작업하며 곡의 탄생 순간부터 한국의 프로듀서들과 A&R이 관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A&R들은 단순한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구체적인 프로젝트 브리프를 들고 갔습니다. 이 아티스트의 컨셉은 이렇습니다. 이번 앨범에 이런 레퍼런스를 참고해야 됩니다. 이런 분위기와 스타일의 곡을 함께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명확한 방향성과 목적을 제시하며 협업을 이끌어낸 것, 그리고 아티스트의 퍼포먼스와 뮤직비디오까지 아우르는 K-팝의 신선한 에너지는 당시 해외 작곡가들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국 A&R들은 단순한 곡의 구매자가 아니라 아티스트와 프로젝트의 맥락을 공유하는 동반자로서 훨씬 구체적이고 실전적이며 효율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결과 곡은 더 이상 서구 팝의 수입품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문화가 만나 새로운 방식으로 창조된 음악으로 진화했고 이 시점을 기점으로 K-팝은 단순한 외부의 음악이 아니라 글로벌 협업 플랫폼으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 한국은 세계를 직접 초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한국 최초의 국제 송캠프 서울 콜링이 개최되었습니다. 이 이름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한국은 배우는 입장이 아니라 배우는 입장에서 벗어나 이제 세계를 불러들이는 중심이 되겠다라는 선언과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송캠프는 SM 엔터테인먼트, 노르웨이의 디자인 뮤직, 유니버설 뮤직 퍼블리싱이 파트너십을 통해 만들어졌고 그 캠프에서 유럽, 미국, 한국의 창작자들은 한 공간에서 함께 곡을 썼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리듬과 감정은 같은 언어로 소통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엑소의 늑대와 미녀, 울프가 탄생했습니다. 이후 7, 8년 동안 서울은 매년 국제 송캠프가 열리는 아시아 창작 허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수년간 다수의 송캠프에 참여한 작곡가들은 협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자기 작업 프로세스에 녹여내기 시작했고, 소셜미디어 네트워크를 통한 소규모 캠프와 세션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해외 작곡가들에게 서울은 단순한 방문지가 아니라 다시 돌아가야 하는 곳이 됐습니다. 서울은 이제 단순히 곡을 생산하는 곳이 아니라 창작자들이 서로의 문법을 배우고 서로의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내는 글로벌 실험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팬데믹은 잠시 이 흐름을 멈추게 한 듯 했습니다. 국경이 닫히고 비행기가 멈추자 활발한 교류가 중단되었습니다. 작가들은 자신의 도시를 벗어날 수 없음에 당황했고, 모든 것이 고립되어 있는 상황에 업계는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협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줌과 드롭박스가 새로운 스튜디오가 되었고, 음악은 계속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엔 혼란스러웠습니다. 디지털 송캠프 셋업에서 서로의 시차가 달라 여러 작가들이 한 번에 모이기 어려웠고, 어떤 팀은 새벽에 세션을 하고 다른 팀은 한밤중에 보컬을 녹음해야 했습니다. 네트워크가 끊겨 아이디어가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편함 속에 음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글로벌 협업이 얼마나 깊게 뿌리 내렸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경이 다시 열리자 많은 해외 작곡가들이 단순히 캠프에 잠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서울에 장기 거주하며 K-팝 시스템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K-팝을 쓰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운드가 아니라 맥락과 속도, 문화적 이해, 그리고 공유된 비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K-팝 협업의 다음 단계는 인프라 구조의 확립과 확장입니다. 퍼블리셔는 권리 처리와 로열티 관리에 집중된 업무 영역을 가지고 있다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퍼블리셔는 국제 파트너십을 주도하고 송캠프를 기획하며 IP를 확장시키는 핵심 허브가 되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설립된 크리에이션 뮤직 라이츠 역시 단순한 운영 지원이 아니라 산업 구조 자체를 설계하라는 신호였습니다. 퍼블리셔는 이제 단순한 관리자가 아니라 창작 생태계 설계자입니다. K-팝의 저변이 확대되면서 많은 중소 해외 퍼블리셔들도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단순한 방문 차원이 아니라 국내 퍼블리셔 그리고 엔터사와의 협업 추진이 목적입니다. 실제로 이번 뮤콘에서도 뮤직 엑스포트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그리고 노맥스 델리게이션들이 국내 많은 음악 회사와 교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관심과 네트워킹은 단순한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해외 퍼블리셔들이 현지에서 K-팝 송캠프를 열고 동시에 국내 퍼블리셔와 한국 지역 서브 퍼블리싱 파트너십을 맺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K-팝은 곡만이 아니라 그 곡을 만들어내는 산업 구조와 시스템 자체를 함께 수출하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과거에는 작곡가, 프로듀서 하면 특정 국적과 언어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뛰어난 보컬을 가진 미국 탑라이너, 팝에 특화된 스웨덴 프로듀서처럼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국적과 언어의 경계가 점점 흐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창작자는 특정 국가의 소속이 아니라 글로벌 플랫폼의 구성원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이 인재들을 모으고 함께 일하는 허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많은 해외 작곡가들이 한국에 장기 체류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까이에서 지켜본 한 스웨덴 출신 작곡가는 한국에서 정식 비자를 받고 거주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을 제2의 집이라고 거침없이 말합니다. 단순히 곡을 쓰는 공간이 아니라 창작의 맥락과 속도, 문화적 공감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10년 뒤에는 더 이상 한국 출신의 프로듀서, 스웨덴 출신의 탑라이너라는 표현보다 K-팝 시스템에서 성장한 글로벌 크리에이터라는 호칭이 더 자연스러울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앞으로 전개될 중요한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해외 인재들이 한국에 와서 유학, 인턴, 취업을 하며 K-팝 시스템을 배우고 익히고 있습니다. 물론 이 흐름은 국내 업계의 놀라운 변화와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방향의 흐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의 작곡가와 프로듀서들이 K-팝적 접근과 제작 방식을 반영하기 위해 해외 프로젝트에 초청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단순히 음악 제작에만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A&R, 퍼블리싱 등의 K-팝 시스템 안에서 경험을 쌓은 다양한 직군의 전문가들에게도 확장될 것입니다. 즉 앞으로는 한국에서 배워가는 시대가 아니라 한국에서 길러진 인재를 헤드헌팅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는 K-팝이 단순히 아티스트와 곡을 수출하는 단계를 넘어 인재와 시스템을 함께 수출하는 산업적 플랫폼으로 진화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결국 K-팝의 성공은 무대 위 아티스트만의 것이 아닙니다. 작곡가, 프로듀서, 퍼블리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가능하게 한 글로벌 협업 구조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K-팝을 단단하게 만들어낸 다각도의 인프라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문화, 음악 업계에 적용 가능한 시스템과 플랫폼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안에 축적된 노하우와 체계적인 안목은 국경을 넘어 적용될 수 있는 힘이 되었고 아티스트와 곡뿐만 아니라 창작자, 퍼블리셔, A&R, 브랜딩, 마케팅 전문가들까지 글로벌 시장이 필요로 하는 인재로 자리 잡게 만들었습니다. K-팝은 이제 단순한 문화 현상이 아닙니다. 시스템 구축을 통한 인재 배출과 국가 경쟁력 확보의 플랫폼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K-팝은 단순한 노래만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든 것은 음악을 넘어 하나의 시스템이자 플랫폼, 그리고 어쩌면 글로벌 산업의 새로운 언어로 이미 자리 잡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